예, 60대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죠. 이런 가운데 봉하마을 그리고 평산마을에 방문했을 때도 이 사람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수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네, 내일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아마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건에는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어떤 게 있죠? 일단 지금 특정 강력범죄, 살인미수라는 굉장히 중범죄를 범한 데다가 이 굉장히 이 피해가 중대하고 예. 그리고 이 범행 수단이 잔혹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적 권리, 국민적인 알 권리라든가 범죄 예방의 효과, 또 여죄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적 어떤 목적에서의 요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정치적 혼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익적 요건도 충족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결정에 굉장히 신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게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본인이 그대로 믿고 그걸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 그 범죄의 완성을 본인이 어떤 신상에 공개되는 것으로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걸 완성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을 과연 시장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신상이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당적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총선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해서 이걸 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검토하고 나서 만약에 공개하기로 결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되는 거죠? 일단 이름과 나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죠. 사진? 얼굴도 공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그러니까 30일 동안 찍은 머그샷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머그샷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 주민등록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의문이 예.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의자 의사에 반해서도 앞면과 옆면을 촬영한 이 머그샷을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게 공개될지 아닐지는 내일 개최되는 신상정보공개위에서 결론이 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적은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으로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일단 정당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이 당적 정보를 알게 된 관계 공무원이 이 당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판례가 없다, 또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뭐 과연 이게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판례가 없다는 것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명문상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 규정이 존재하는 취지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선택할 자유 그리고 정치적 신념을 가질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수사 과정 중에 이것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가 됐을 때 그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 설령 그것이 피의자와 관련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다 줄 어떤 정당 민주주의의 위의 가능성에 대한 파장은 사건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고 이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람이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를 막론하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로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한다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적 공개로 혹시 이 본질이 흐려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 비추어 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정당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게 뭐 정당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일단 우리 재판은 공개의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뭐 공공복리라든가 선량한 뭐 사회 풍속에 위반된다라든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재판은 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건이 범행 동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을 설령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 과정 중에서 당적에 관한 정보가 흘러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일단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이 이동했었고 거기서 승용차를 2차례나 얻어 탔다라고 해서 여기서 공범인가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자막으로 좀 띄워드렸던 속보에 따르면 한 명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남성이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 뭐 8쪽의 변명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취재진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범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1야당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테러 행위인데 이 살인 미수 행위를 혼자서 단독 범행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상 개연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뭐 흉기도 미리 준비를 해서 개조까지 하고 그리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정황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이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평산마을에서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2번 얻어 탔는데 네.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이렇게 탄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 정서상 모르는 사람을 태워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이 이때의 이동 수단을 계획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물론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공범 가능성을 사실상 낮게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승용차를 태워준 사람이 지금 입장문을 전송해준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경찰이 공범 여부에 대한 어떤 수사 과정 이런 것들 또 판단 이유들 이런 것들도 공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 체포했다는 건 뭐 꽤나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지금 긴급 체포의 요건, 중대성, 상단성, 긴급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예.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체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 우편문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발송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김 씨가 그 전에 뭐 봉화마을, 평산마을 이런 곳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범죄를 할 것에 대한 뭐랄까요 어느 정도 그 뭐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추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획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 과정에서 어떠한 공범의 조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인이 흉기를 지난 4월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흉기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보통 흉기가 아니고 본인이 집에서 어떤 개조 기구를 갖추고 개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흉기를 구입할 당시부터 뭔가 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사 과정 중에서 범행 동기를 밝힌다든가 범행 경위를 밝힌다든가 향후의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신상 공개 여부 등이 내일 결정이 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 지금 재판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친형수 이모 씨인데요. 예. 이 작년 6월에
황의조 선수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연인이라고 본인이 처음에 주장을 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유포하면서 협박을 했는데요. 협박의 내용은 이 황 선수가 이 굉장히 다양한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를 줬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황 선수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친형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영상을 더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상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이 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보복 혐의까지 지금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에서 첫 이제 공판이 열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실 그 형수가 그냥 형수이기도 하지만 관계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좀 돈독한 관계였다라고까지 전해졌는데 왜 그랬냐 이 부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재판에서 뭐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재판은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예.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데 예. 일단 형수는 이 혐의를 다 부인을 하는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린 범행 동기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황의조 선수의 이 친형수라는 사람은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로 해외에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경제적인 공동체로 황 선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을 때 황 선수가 선수 생활에 어떤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형수에게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거를 공개를 했겠느냐. 나는 협박범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모종의 어떤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가족 간의 금전적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동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공방이 예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IP를 추적한 결과라든가 포렌식 결과라든가 아니면 주변인들의 진술 또 이 범행 이후에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기록 이런 것들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황의조 씨 같은 경우는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뭐 강제 수사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제일 최근에 확인하고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황 선수가 3차 지금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1차, 2차에는 구단 일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한 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체포의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향후에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든가 미룬다든가 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 이 사건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수능의 영어 지문이 어떤 대형 사설 학원의 그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모의고사를 만든 강사가 현직 교원에 돈을 주고 뭐 문항을 사들인 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까지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지금 금품을 주고 이 사설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관련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수집했느냐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또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품을 주고 문제를 샀다는 의혹이 정말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실제로 뭐 수능 출제위원이라든가 모의고사 출제위원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어떤 구체적인 위험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립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 실제로 문제 유출 경위에서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22년에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후에 그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 넘어간 이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23 수능 영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동일 지문 논란이 있었던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